오늘의 주제는 헌법소원의 위헌성입니다. 지난 8월 23일 미디어오늘과 참여연대가 그 소위 인터넷 실명제 사건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그 위헌 확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그 진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성격이 대단히 덜어는 반헌법적인 수준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 인터넷상에 그 본인의 그 신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인터넷 실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고 있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확인 결정이 나온 이 사건은 제한적 인터넷 본인 확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로그인을 하면서 로그인하기 전에 맨 처음에 가입을 하죠. 그럴 때 본인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그 사이트 자체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우리 그 법질서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본인 확인을 하면서 항상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인터넷 실명제는 누구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불편을 느꼈던 분들은 일부 이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다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결정을 내린 이 사건은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로그, 카페, 그 다음에 SNS라고 그러죠.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이런 곳,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로그인을 하고 본인 확인을 받았던 것들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10만 명 이상 매일 접속을 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하고 글을 올리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고 하면서 위헌 확인을 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문을 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이렇게 두 가지,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오히려 헌법에 위반됩니다. 무엇인고 하면은, 첫째, 이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소원 심판이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확인을 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에 나타나 있듯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결정문은 위헌법률 심판에서 낼 수 있는 결정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주문에서 보았듯이 시행령 2개 조문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명령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 규정을 보면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07조 제2항입니다. 즉, 이번 그 인터넷 실명제 사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헌법재판소가 명령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한 이 부분은 또다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바로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기관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때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3건 뒤에 서는 사건이니 혹은 더 과거로 갔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기관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헌법교수들, 헌법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연구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책으로 펴내면서 사회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주권자는 헌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을 헌법에 따라서 운용하는 국가 운용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주권자 중에서도 3대 주권자입니다. 국가 운용을 담당하는 주권자입니다. 자, 우리 주권자 밑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통치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통치기관에는 입법, 집행, 사법 이렇게 3개의 통치기관이 있습니다. 국가 3권이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헌법 제6장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3곳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헌법재판소라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우리 구인의 재판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판관 구인은 어떻게 임명되는가? 국회에서 3명을 선출을 합니다.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명을 하느냐?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다르죠? 대통령과 집행부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집행부의 수반일 뿐이고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지명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을 법관을 보내줍니다. 법관이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을 보내줍니다. 국가 3권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 지금 많은 헌법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부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해서 재판관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구성이 안 되겠죠. 헌법재판소는 구성이 안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헌법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법률로 세부적인 것을 규정하라고 위임했을 뿐이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업무는 어떻게 하는가를 봅시다. 맨 처음에 그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자, 위헌법률 심판을 한번 해봐라 하고 버튼을 눌러주면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헌법률 심판을 하라는 내용이 헌법재판소 제6장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법원 제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필요해서 합니까? 법원에서 필요해서 합니다. 누구에게 시킵니까? 헌법재판소에게 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행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을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부에서 탄핵 심판을 해봐라 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합니다. 상권에서 뭔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원래 헌법재판소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물론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외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도 역시 국가기관이니까 다른 기관이 보내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을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이 하는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헌법 소원은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8년 이후로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가 실시되고부터죠. 88년부터 헌법소원이 극도로 빠르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자,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치기관이 아닙니다. 통치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름은 재판소라고 하지만 사법부가 아니니까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이름이 재판관이지만 법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5개의 사무는 심판이라고 부르지만 재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내용 전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상 지위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2010 헌마 47 결정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아까 보았듯이 크게 2가지가 헌법에 위반되는데 그것 이외에 이 헌법재판소의 주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익명, 가명의 의사표현은 국가 권력이나 사회의 다수 의견에 굴복하지 않는 필수적 수단이다. 인터넷의 익명 표현은 오프라인의 경제력,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게 한다. 따라서 비록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도 이 익명성은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이번 결정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 다수 의견, 경제적 또 권력, 위계 질서. 자, 이거를 여기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은 반란이나 혹은 범죄나 이런 것이겠죠. 다수 의견. 자, 우리나라는 그 헌법주의에 따라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다수 의견의 소수 의견을 수렴하여 소수 의견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마치 만장일치와 같은 결론을 내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국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에 대한 공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익명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헌법재판소가 혁명가들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단체입니까? 다음으로 경제적 위계질서, 권력적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이렇지만 질서입니다.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21세기의 세계 모든 나라는 다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질서는 곧 법률입니다. 그런데 경제 질서, 권력 질서를 아주 이 사람들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극복한다 그랬습니다. 이 극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극복이라고 하는데 흔히 그 헌법 파괴 세력들이 극복이란 말을 잘 씁니다. 극복은 뭡니까?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죽여야 됩니다. 쳐 부수자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 권력 질서, 법률 질서를 쳐 부수고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익명성의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익명성을 보호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이 반란기구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결정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순하게 생각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영치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씨, 원칙씨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자기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주위에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다르게 보이죠? 수줍음 타던 영치씨로 안 보이죠? 이제 가면을 쓰니까 무서운 짓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투명인간이 되었다면 아마도 투명인간이 아니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금지된 그 무엇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되는 존재입니다. 무규범, 무규제, 무절제, 무책임의 환경은 사람을 동물로 만듭니다. 예전에 그 알던 사람이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고 하면서 등록증을 이렇게 야 이게 등록증이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군요 하면서 그 등록증을 외면을 했습니다. 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록증에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 책상 위에 일기장이 다 펼쳐져 있고 친구가 밖에 무엇을 사러 나가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격이지만 그러나 투명 인간이 되면은 그런 나도 무엇인가 투명 인간이 아니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범죄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엇인가 좀 느슨해지는 약간은 일탈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자기를 숨기게 되고 어쩌면은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갈 수도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하게 될 때 일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 기회를 열어주자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주장을 떠나서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죠. 경제 질서나 권력 질서를 극복하겠다, 부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판의 여지가 많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을 부정한 반헌법적인 결정문을 냈습니다. 이 결정문을 기초로 볼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헌법에 의해서 헌법의 그 수권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합법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비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쓸모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봅시다.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현상부터 볼까요? 자, 어떤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이 피해가 속출합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규제 절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규제는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규제를 없애고자 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없앨 만한. 그 이유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피해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더라. 이러한 규제는 필요 없다.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피해, 이러한 사회 현상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피해로 느끼지 않더라.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예, 그럴 경우에 역시 이미 있는 제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헌법재판소 자신의 입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번 2010 헌마 47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5년경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정보 공개, 언어폭력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2007년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다. 즉, 국민들이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합의에 의해서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 현재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모욕, 명예훼손, 또 그 헛소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러한 피해가 줄어들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요즘에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 전체 영역 중에서 일부 영역에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하던 이것을 너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뭐라 그러냐면 요 제한적 본인 확인제 해봤자 피해 줄지 않았더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논리적이죠. 자, 이건 결정문 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본인 확인제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게시물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박멸하지 못하는 경찰 조직은 해체하자. 이런 식인 것이죠. 완벽하지 않으면 쓸모없다. 그것이 바로 헌재 스타일입니다. 요즘 무슨 스타일 이런 게 유행하고 있죠. 이 헌재 스타일. 이 헌재 스타일도 참 이거는 부정적인 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이 제한적 규제를 풀고 해봤자 피해가 줄지 않으니까 이걸 풀고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제한적 규제를 해도 피해가 늘고 있는데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규제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잘할 것이다. 대부분 법질서, 국가체제 이런 것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은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규제를 원칙적으로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자율에 맡기자.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자율에 맡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남과 어떤 의견을 나눌 때 남의 의견이 왜 그런 이유가 나왔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율에 맡기면서 피해를 줄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쉬운 말로 여기서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알기 쉬운 말로 게시판 운영자 이렇게 합시다. 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에 게시물로 인해서 생기는 일체의 피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이유 달지 말고 여기다가 게시물이 있으니까 나는 게시물을 지웠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직접 책임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율에 맡겨도 됩니다. 또 하나, 이 대상이 하루 10만 명 이상 접속을 하는 게시판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인터넷 언론사, 주된 것이 언론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빠져나가냐? 역시 이번에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로 빠져나갑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게시물을 게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율에 맡기는 대신 언론사의 특혜를 다 없애자. 어떻습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장사입니다. 회사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가보면 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흉한 사진, 광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놓고 추구하니까 일반 회사처럼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언론사로서의 특혜, 이 일체의 특혜를 부정하자. 일반 개인이 앞에서 명예훼손을 했을 때 당장 고소고발 들어가죠. 언론사도 그렇게 합시다. 언론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박문 게재하고 정정보도문 게재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시다. 예, 그러면 자율에 맡겨도 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에 맡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헌법재판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루에 10만 명이 접속하는 게시판.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 피해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10만 명이 아니라 하루 100명만 접속하는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되는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면 하루 100명 보고 또 100명 보고 그 사람이 가서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 게시는 곧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전파 가능성을 가지고 그 책임을 따지죠. 100명만 접속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그대로 인정됩니다. 게시했다 하면 바로 유죄다. 물론 유죄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게시 자체로 전파 가능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그 언론사의 책임이라든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직접적인 책임, 이 사람들에 대한 면책 부분을 없애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를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헌법재판소 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입법부가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해야만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이전에 그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관계자 지위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심판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변론을 할 때 보면은 이러한 기관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변론을 하는데 그치고 말거든요. 이래가지고는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인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위해서 입법부에 청원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한 가지 더 좀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사람 컴퓨터를 쓰거나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쓰는 경우가 아닌 한 익명 상태에도 IP 추적으로 그 범인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그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반박 내용을 게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충분하다라는 말에 좀 분개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8월 23일 이 결정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9월 1일 조선일보 오보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선일보 그 나주 성폭행범 사건 있죠. 초등학생. 근데 여기에서 K씨라고 합시다. 이때 종이신문에도 나갔습니다. 일면에다가 K씨 사진을 딱 넣고 밑에다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사진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신문이 다 배포가 됐습니다. 물론 인터넷판에도 퍼졌죠. 그리고 나서는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 9월 1일 당일입니다. 머니투데이에 의하면은 내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 이 보도로 포털 사이트, 블로그, 뉴스 기사와 댓글, 여기에 내 친구 사진들이 계속 퍼져 있는 상태다. 내 친구는 개그맨 지망생인데 지금 죽고 싶다고 하고 있다. 예,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같은 날 조선일보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밤 10시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 9월 1일자 A 일면 사진 중 범인 고종석의 얼굴은 범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피해자 고지 충분히 됐나요?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조선일보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죠, 아마도. 예,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손해배상을 했다고 합시다. 개그맨 지망생인 K씨는 앞으로 생활하는데 맨 처음 보도는 보고 정정 보도는 못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사진을 삭제한다 그러죠.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글이 게재가 되면은 아무리 큰 언론사인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그 구석구석에 게재된 사진을 모두 삭제시키지 못합니다. 어딘가에는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만 걷어들이겠죠. 그러면은 처음 조선일보를 믿고 이걸 가져간 사람을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겁니까? 나중에 발각해가지고. 그거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피해자 부재가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가령 자 이런 경우에 이 사건은 보통 우리는 조선일보가 잘못했어, 언론사가 잘못했어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라는 언론사를 게시판으로 바꿔봅시다. 조선일보도 결국 화면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문제로 봤을 때. 자, 게시판 게시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자, 이랬다고 봅시다. K씨 사진이 아니고 내 가족, 나이 드신 분은 내 아들 사진을 이거 성폭행범이야 하고 사진을 올렸다고 합시다. 게시판에다가. 신문사가 아니어도 이거는 아주 불티나게 링크를 해다가 퍼나르죠. 아니면은 이거는 그렇다 치고 자, 내 손녀, 내 아이, 내 조카를 얘가 성폭행 피해자야 하고 사진을 올렸다고 합시다. 피해자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피해자 부재는 충분하기는커녕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대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글씨를 한번 잘못 썼다가 지우고 고쳤으면 만사 끝이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이 공존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 하루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익명성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그저 맘 놓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면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등에 전깃줄을 꽂고 들어가서 노는 마당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IP 주소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PC방에서 수많은 컴퓨터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가 쓰면 나를 모르겠지. 그런데 PC방에도 카메라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비밀은 없고, 차라리 오프라인에서 어느 뒷골목에서 아무도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더 안 잡히는 것이지, 인터넷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고서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본인 확인제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잡힐 수도 있어 해서 사전에 조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본인 확인제 없애고 나중에 잡으면 되지. 그러면 더 많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경찰은 더 많은 사건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버리고 많이 벌고 많이 쓰고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범죄도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NS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르는 것은 시간과 인간과 공존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마 인터넷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SNS는 현재 규제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선거법 때문입니다.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A씨가 한 사람한테 가서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한테 가서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발로 뛰면서 후보 자신이 아닌 한 내가 내 친구를 100명을 만나서 차근 만나서 나는 누구를 좋아해 라고 해봤자 그거 잡아놓을 수 없죠. 선거법은 어떤 경우에 잡느냐?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이때 잡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SNS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너만 봐 이겁니다. 그렇죠? 트위터에서 내가 이걸 써서 내 거를 보려는 사람한테만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팀을 만들어서 우리 팀께 뜨면은 다 가서 보기로 하죠. 트위터 내 그 팔로워가 몇이야 이런 자랑을 합니다. 막 큰 겁니다 그 숫자. 그런데 이거 선거법은 그렇다 칩시다. 선거법은 SNS 규제 안 한다. 좋아요. 그런데 범죄를 봅시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한 사람 앞에 속닥속닥 거려가지고 여러 명한테 해서 이게 다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모욕죄 처벌합니다. 전파 가능성 다 인정합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했다. 역시 처벌합니다. 범죄와 선거법은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SNS에서 어떤 말을 해갖고 그 사람이 범죄 용의자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이거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결정 내린 적 있죠. 자, 그거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선거법을 구별 못한 태도입니다. 아니 오프라인에서 한 명한테 쑥닥거려도 처벌을 하는데 왜 온라인에서는 안 합니까? 마찬가지죠. 온라인은 전파 가능성이 오프라인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공적인 전파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바다 건너 다른 나라까지 가죠. 따라서 범죄에 관한 한 오프라인 당연히 규제하듯이 온라인도 당연히 규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만 봐이기 때문에 블로그, 카페, SNS 규제 안 한다. 이게 선거법에 한정시켜야 합니다. 물론 선거법도 문제 많습니다. 이거 집단 선거운동이 지금 가능하게 되고 있죠.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만큼은 SNS 규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가면은 그 대법원장 지명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요청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힌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 수행의 적임자여서 이 사람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풀었으면은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병들어서 수술해야 할 나라로 보고 있지 않은 사람, 헌법과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그리고 주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할 사람, 또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도 아니고 통치권도 없는 보통의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명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통치기관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지명할 때도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흔히 위헌법률 심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심판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법이 잘못돼 있어서 국회가 그 법률을 폐지하지 않는 한은 폐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결정이 나오는 순간 그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예, 그리고 그 법률이 형사에 관한 법률일 때는 그 법률로 과거에 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결정에 소급표가 있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식으로 우리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 바로 그 법률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것이 헌법재판소 측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야만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아주 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률이 위헌이면 이 위헌인 법률을 없애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왜 제청을 해야만 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어떤 법률이 있을 때 이 법률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심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 법률이 위헌인가 아닌가, 절대적으로 위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제1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자, 법원이 판사가 어떤 해당 재판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문자 씨는 아니어도 되겠네. 이 씨라는 사람의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 법률 T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판사 생각에 법률 T가 위헌법률이다 이게 아니고 법률 T를 이번 이 씨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씨한테는 헌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 적용을 하면 위헌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이럴 경우에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봐라 하고 의뢰를 합니다. 바로 위헌법률 심판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곳은 사법부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 이거 우리가 심판해보니까 위헌입니다 하고 위헌 결정을 판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판사는 이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법률 T를 이 C의 재판에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판사는 이 법률을 이 재판에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는 그 법정 안에서 자기가 하는 재판은 독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와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감정하고 같은 것입니다. 감정.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주씨가 음주 폭행 사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치료감호를 경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감정 알코올 중독인지 감정을 한번 받아보고자 한다. 이러면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정인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 환자입니다. 이런 감정을 했다고 했을 때 판사는 의무적으로 치료감호를 경과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이 감정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감정인이라 하더라도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필요해서 했을 것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우리 법률에서 나와 있듯이 위헌 여부만 판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감정인에 가까운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하더라도 판사는 그 위헌 결정을 참고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률 T는 이 재판에 적용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률 T는 효력을 잃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률 T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T를 이 C의 해당 재판에 적용했을 때 위헌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봐라 했을 때 결과를 다시 법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입법권을 지배해서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치기관이 아닙니다. 통치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헌법률 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은 위헌법률 적발제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하지 못하고 제청이 있어야 심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것을 왜 의뢰하냐면은 이 C의 재판에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C라는 우리 국민이 자기한테 적용되면 위헌적 결과가 나오는 법률을 가지고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이지
위헌인 법률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없애자.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은 이 시와 유사한 사건에 다시 적용을 한다. 예, 이것은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지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그 기속력이 있고 마치 그 기속력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러한 효력이 유지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소급표 인정하는 법 규정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나온 법률은 위헌 법률이다. 예,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위헌 법률이 아닙니다. 위헌 결정이 나온 법률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 배제될 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은 대강의 내용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그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보면은 전편에 걸쳐서 곳곳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원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 1호는 위헌법률 심판 제5호 여기는 헌법소원 심판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3조 1항 여기에서는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인이죠. 공통되게. 113조 1항에 의하면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할 수 있고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법원의 사무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무만 관여하죠. 그래서 111조 1항과 113조 1항에 의해서 이 111조 1항 1호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111조 1항 5호에 의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그리고 113조 1항을 각각 이렇게 명받아라는 이야기 있죠. 이걸 써야 되나요? 명받아. 명받아. 헌법의 명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상관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상관이 정해준 그대로 해야 되겠죠. 헌법의 명을 받아서 만든 헌법재판소 법은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헌법에서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받아야 하고
법률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만 할 수 있다. 그러는 데는 6인이 필요하다.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자, 요번에 그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서도 명령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했죠.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도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그 결정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위헌 결정만 나옵니까? 합헌 결정도 나오죠. 갖가지 변형 결정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명바다에서 명령 위반입니다. 합헌이나 변형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소원 심판은 인용 결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은 다르죠. 1호와 5호. 법률은 같은 것을 중복해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1호와 5호가 같은 것이라면 여기에다가 단서로 달았으면 되겠죠.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헌법 소원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넣었으면 될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고, 더구나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사무에서 법원이 시작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것이고,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이 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격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법률로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얘기조차도 없죠. 마찬가지로 헌법소원 심판은 법률이 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법률로 마음대로 정해도 돼. 법률을 위임하고 있어. 백지위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지위임 그런 거 없죠. 명 받았으면 명령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 헌법에서 정한 것을 벗어나서는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헌법재판소 법은 법률을 제정해라 그러니까 법률로 마음대로 제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하고 2항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은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이것이 원래 헌법소원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 왜?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초에 여기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런데 바로 2항에서 법원의 재판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또 이 두 곳에서 다 위헌 법률 심판을 합니다. 위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법에 들어 있습니다. 위헌 확인을 합니다. 위헌 확인은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소원으로 위헌 법률 심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헌법소원에서 위헌 심판을 하면서 법률이 아닌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 위헌 심판이라 하더라도 법률 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헌법소원이 법률이 아닌
뭐 헌법도 건드리죠. 최근에는 명령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변형 결정도 합니다. 아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재판소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 심판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반되고 또 헌법재판소 법 자체에 위반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제2항 위헌심사형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독일 용어를 번역을 해서 규범통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통제라고 하는 것은 규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러한 것들을 통제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고쳐, 이것은 없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범통제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범통제권은 독일에서 과거에 나왔던 그런 이론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이고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통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권자도 고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입니다. 구멍난고 땜질하는 거지 헌법을 더 뜯어 고쳐서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거 주권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규범통제권이 있다. 구태여 있다고 한다면 아마 헌법에게 있겠죠. 헌법은 그 밑에 있는 법률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면 고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규범통제권이 국가 상권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재판권도 없고 법관도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 규범통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이 규범통제권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저 높은 법대에 앉아서 심판을 합니다.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기관도 규범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규범통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재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어떤 규제를 했는데 그러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규제하지 말자. 이것이 헌재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법이 적용돼서 한 명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5천만 명에게 그 법률을 다 적용하지 말자. 그 법률을 버리자. 이것이 헌재 스타일입니다.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 헌재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를 한번 봅시다. ABO식 혈액형.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ABO식 혈액형. 그래서 나는 혈액형이 뭐고 우리 가족은 뭐고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혈액형은 어떤 혈액형한테 수혈을 해줄 수 없고 또 어떤 혈액형과 어떤 혈액형이 결혼을 하면 어떤 혈액형의 자녀는 나올 수 없고 아주 자신 있게 알고 계실 겁니다. 가령 아내가 O형이고 남편이 B형일 때 A형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일도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이런 집안에서 A형 자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야 애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 어머니겠죠. 남편이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친자관계를 부인합니다. 아내 보고 불륜이라고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혈액형.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DNA 지문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혈액형을 옛날에는 그 혈액형 A형을 놓고 안티 A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체를 가지고 결정을 하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혈액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체 검사 아니면은 무슨 의료 기록부, 대부분 학교 가서 하거나 병원 가서 하거나 뭐 아니면 헌혈하면서 하거나 해서 자신의 혈액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그 항체에 의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혈액을 직접 갈아가지고 그 DNA 지문 분석으로도 역시 ABO형 혈액형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DNA 지문 분석으로 하게 되면 이 정확도가 거의 뭐 98% 이렇게 자신할 정도로 곳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여기에 오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자신의 혈액형이 사실은 그게 아닌 어중간한, 예를 들어서 뭐 AO, BO 같은 경우도 A형, B형으로 분류되죠. 근데 이게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항체에 생기는 정도가. 그래서 불명확한 경우에도 불명확한 A도 그냥 A, 불명확한 B도 그냥 B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러한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DNA 지문 분석은 그럼 정확하냐? 98%의 정확도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샘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DNA 지문 분석 여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류는 말할 수 없이 크고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DNA 지문 분석. 그 피노타이핑이라고 그래서 혈액을 갈아서 응고시켜서, 그러니까 정비영동이라고 그러죠. 응고시켜서 엑스레이를 주사해갖고 이제 다시 그 패턴을 찾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나왔다고 할 때, 여기에서 이쪽을 들여다볼 때를 정방향 피노타이핑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쪽을 들여다봤을 때 역방향 피노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같은 물체니까 이게 어떤 혈액형인지 알아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봤을 때 O형이었던 혈액형이 이렇게 봤더니 B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NA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죠. 아주 미세한 세계를 증폭시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요소가 개입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가까운 일본에서 한 얘가 1134명을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건이 정방향과 역방향이 뒤바뀌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명확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항체에 의한 거고, 이 DNA 정확하다는 지문 분석술입니다. 이 경우에도 불명확한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4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물론 표본 조사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안 됩니다. 오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하기 위해서 이게 5천만 명 중에는 얼마나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동일한 것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약 5만 명. 그 다음에 불명확한 A나 불명확한 B로 분류된 것이 25만 명. 우리 국민 중에서 5만 내지 25만 명이 자기가 알고 있는 혈액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8%의 정확도를 가진 DNA 지문 분석에 의할 때 나오는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항체에 의한 것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 불명확한 A, 불명확한 B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수혈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헌재 스타일입니다. 혈액형 분류가 잘못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본권 침해죠. 이런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혈액형, ABO식 혈액형. 이게 내 일생을 망쳐놨다고. 그럼 헌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ABO식 혈액형 분류 금지 위헌 결정을 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ABO 분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사고를 당해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자기의 혈액형을 확인해야 되겠죠? 의료기록부상에 있는 것 갖고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헌재 스타일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없는 4,975만 명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지금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생물 시간에 여자의 염색체는 XX, 남자의 염색체는 XY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인지 남성인지 하는 것은 혈액을 검사해서 알아낼 수 있다. 유전자 지문 분석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린 눈으로 첫 보고 이 사람은 여자다, 이 사람은 남자다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많은 경우는 본인이 있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범죄의 경우, 범죄 현장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적용되는 것이 포렌식이라고 하죠. 범죄 현장에서 어떤 혈액이나 인체의 조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NA 감식을 했더니 여성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용의자 중에서 남성을 배제시킬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신분증상의 남성이 남성이 아니고 눈으로 봐서 여성이 아닌 그리고 유전자 지문 분석을 해도 역시 그 결과에도 오류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게 우리 아멜로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아멜로제닌 수치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혈액을 전기영동 시켜가지고 엑스선 주사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띠가 나타나는데 아멜로제닌이 보통 106bp 높이의 아멜로제닌 수치가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그 토마토 주스 같은 거, 커피 같은 데다가 한지를 담그면 쫙 이렇게 빨아 올리면서 일정한 어떤 윤곽이 생기죠. 그런 식의 그림, 그러니까 어떤 흐릿한 윤곽이 생기는 거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06bp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X 염색체의 경우입니다. 근데 Y 염색체의 경우에는 한 줄이 더 나타납니다. 112bp에서 한 줄이 더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를 알고 있다 하지만 다 안 보입니다. 눈으로는. 그래서 XX를 보게 되면 한 줄만 나타나겠죠. XY를 보면 두 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무조건 집어넣고 갈아서 두 줄이 나타나면 남자다. 안 나타나면 한 줄이 나타나면 여자다. 예, 바로 이 Y란 편을 가지고 남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 기동순찰대 의원인 아주 체격이 좋은 켄트 씨가 성별 판정을 했더니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병도 없고 남성으로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2bp에 해당되는 이 Y 단편이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만 나타난 겁니다. 아멜로제닌이. 근데 이것이 아주 적은 사건이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례에서 이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에 있는 건장한 정상적인 남성도 아멜로제닌 Y 단편이 사라진 것이 보고가 됐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29,000건 가운데 6건이 보고가 됐고, 또 탕가라에 있는 인도계 남성은 불과 270명에서 5건씩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범죄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여성이라고 발견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사하면서 남성은 다 배제시키겠죠. 범인은 영원히 못 잡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돌연변이라고 할까, 이러한 현상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멜로제닌 그 Y 단편이 사라져서 남성이 남성으로 판정되지 않는 예였는데,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골수이식이죠. 요즘에는 골수이식을 많이 합니다. 자, 골수이식을 하게 되면 A씨의 골수가 병이 들어서 B씨의 골수를 이식하면 A씨의 골수는 죽습니다. B씨의 골수가 여기에 자리 잡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B씨가 성별이 다르면, 이 사람이 여성이면 이 DNA 분석을 하면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식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로 이런 골수 이식을 한 사람이 자기와 성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했을 때 범죄 현장에서 여성이라는 혈액 샘플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범인은 사실은 여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 사람이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이 맞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임신한 여성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남성 배아라고 그러죠. 남자 아이가 되기 전이죠. 배아니까. 남성 배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의 혈액은 검사를 하면 남성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이론을 이용해서 아직 그 배아가 남자냐 여자냐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허락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 남성 배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면 남성으로 되겠죠.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서는 여성은 다 배제가 돼버립니다. 이런 남녀의 구분이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GID라고 그래서 성동일성 장애자. 그래서 그냥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DSM-4에서는 그 정신장애, 정신질환 그 목록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 겉으로 봤을 때 외모는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전환 수술하면은 그 신분증상에서 성별 바꿔주죠. 신분증 보면 여성입니다. 이 사람의 혈액 샘플을 검사하면 남성으로 나옵니다. 이거 정말 문제되죠. 이 사람들은 얼굴도 여성이고 신분증도 여성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남성이 범인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용의선상에서 아예 배제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혈액 샘플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성전환 수술만 봤을 때 물론 이제 외국 기준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해서 그 성전환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환산을 하게 되면 남자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명 중에 1,600명, 여자의 경우에는 5천만 명 중에 500명, 전체 국민 숫자 중에 이 사람들이 신분증과 외모와 자기 자신의 혈액 샘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는 혈액 검사를 하면 항상 남성으로 나옵니다. 수술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합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이러한 제도가 나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는 확실히 이렇게 달라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남녀 성별 표시는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할 겁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유를 갖춰야 하겠지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아예 공부상, 공적 장부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목욕탕에서 화장실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헌재 스타일 참 문제가 많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요 주변을 보면은 그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DNA STR 유전자 10개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10개를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이 10개 중에서 한 개를 검사를 했더니 그림이 요 영역에 있더라. 어머니가 요 영역에 있더라. 그런데 지금 검사 대상자가 요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함이 되죠. 예, 요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치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치가 10개 다 일치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들의 자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개가 모두 일치가 되면 자식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검사기관에서는 이거 진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단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겠죠. 그냥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일치되지 않으면 이때는 100%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DNA 지문 그 분석을 가지고 친자 확인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골라내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다는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친자 확인 방식은 그 실종자 신원 확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자꾸 이게 친자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서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는 데 일조할 뿐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자기를 안 닮았다. 그럼 이게 내 자식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모르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생물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를 별로 안 닮습니다. 이게 좀 불행한 일인데 지능이나 두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소지를 받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 30년 정도 화목하게 살아온 부부는 보면 외모가 굉장히 닮았더라 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근데 뭐 30년 살았는데 안 닮았다 그럼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아무튼 이 DNA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희귀한 유전성 질환, 예를 들어서 빨간머리 유전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10가지가 일치하고 이 유전 요인도 있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NA 지문 검사가 의심을 잠재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단히 많은 어떤 오류가 존재합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이 DNA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첨단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오류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과학기술이 그 의심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심을 끝낼 때 끝납니다. 스스로 의심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내 의심을 끝내줘 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행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마음이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